18세기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로 꼽히는 장 자크 루소. 그의 모든 저작은 한결같이 문제작이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인간 문명과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냈고, 인민주권을 주창한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혁명을 낳았다. 에밀은 새로운 교육 이념을 제시했고, 자기 성찰적 자서전인 고백록은 최초의 정신분석 시도로 평가받는다. 루소가 살다간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불린다.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진보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던 시대에 루소는 용감하게도 지식의 폐해를 강조했다. 학문이 사회 진보에 도움이 된다는 통념을 거부하고 사회를 퇴보시킨다고 주장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루소의 도발적 주장은 동시대 계몽 사상가들의 큰 반발과 따돌림을 불렀다. 하지만 루소와 더불어 하나의 세계가 시작한다고 한 괴테의 평가처럼 루소는 그 치열함을 통해 진리를 위해 일생을 바친 철학자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루소는 1712년 칼뱅파 신교도들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9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10살 때에는 퇴역 장교와 싸운 아버지마저 도망치듯 제네바를 떠났다. 그 후 외삼촌에게 맡겨져 교육을 받다가 16살에 집을 나가 방랑 생활을 시작한다. 방랑 생활을 하는 동안 루소는 작가, 지망생, 수공업자, 신부의 조수, 음악교사, 시종, 비서, 유랑악단 단원, 토지 등기소 직원 등 참으로 많은 직업을 경험한다. 루소는 파리에서 새로운 악보의 표기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당시 백과사전의 편집위원인 디드로에게 음악에 대한 집필을 의뢰받고 기고하면서 백과전서파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교류하게 된다. 1749년 디종 아카데미는 학문과 예술의 부흥은 도덕적 순화에 기여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모했는데 루소는 본래 선하게 태어난 인간은 사회와 문명에 의해 타락하였다라는 놀라운 주장을 펼치며 당선된다. 학문과 예술이 발달할수록 인류는 점점 더 사치와 방탕이라는 타락의 세계로 이끌려갈 뿐이라는 루소의 이 충격적인 논문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루소는 현상 공모 제목을 보는 순간 자신의 눈앞에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었고 자신이 아주 딴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록에 서술하고 있다. 5년 뒤인 1754년 디종 아카데미는 인간 안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공모했다. 루소는 현대 사회의 불평등이 사회 그 자체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썼다. 사회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는 루소의 주장은 너무나도 급진적이었다. 당선되지 못했지만 이 논문은 1755년 인간 불평등 기원론으로 발간되었다. 루소는 자연적 차이를 신체적 불평등이라고 칭하면서 본래 평등은 자연적 불평등을 부정하는 뜻은 아니라고 했다. 루소의 관심사는 도덕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의 탄생 과정이다. 루소는 인간이 사회를 이뤄 사는 가운데 불평등이 나타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루소는 지배와 굴종, 폭력과 약탈이 소유에서 비롯한다고 봤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동등하게 여겨짐으로써 평등은 깨지고 끔찍한 무질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루소는 문명을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루소는 대다수 사람이 굶주리면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마저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줌의 사람들에게 사치품이 넘쳐난다는 것은 명백히 자연법칙에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루소는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고 없애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루소가 말하는 자연은 반문명의 상태를 의미한다. 원시의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착한 본성과 자유와 평등의 풍요로움을 되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되는 사회계약론은 루소가 50세인 1752년에 발간되었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고 사회계약론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루소는 사회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보다도 공동이익의 기초에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러한 공동이익을 담아내려고 루소가 제시한 것이 사회계약이었다. 공동이익에 기초한 일반의지는 루소 사상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루소는 개별의지와 일반의지의 동일성을 주장하지만 루소 스스로도 개별의지와 일반의지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루소는 일반의지를 따르는 약속이 사회계약에 담겨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사회계약이 의도한 바는 개인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루소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오해를 받았다. 개인은 일반 의지를 위해 개별 의지의 관철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체주의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사회계약론 한 달 뒤에 나온 에밀은 루소 스스로가 꼽은 대표작이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적 저작이라는 평가만큼이나 일화도 많다. 시계처럼 규칙적이었던 철학자 칸트가 딱 한 번 산책을 걸렀는데 에밀을 읽다가 깜빡했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톨스토이는 일상에서 항상 에밀을 챙겨다녔다. 페스탈로치는 에밀을 읽고 감동하여 왕좌에 있으나 초가에 있으나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신념으로 어린이 교육에 일생을 바쳤다. 그러나 이 책은 발간 당시 유럽의 교육관, 종교관에 전면으로 반하는 사상을 담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원래 착한 인간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순수한 본성을 잃게 된다는 루소의 주장은 그 시대적 상황에선 혁명적이었다. 또한 인간을 원죄를 짊어진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기독교적 인간관과도 크게 충돌한다. 에밀은 출판이 금지되었고 루소는 망명길에 올라 타국에서 죽게 된다. 에밀은 대략 유년기, 아동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의 오부 구성이다. 에밀이라는 고아가 출생에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배격하고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법을 소설 형식을 빌려 서술하였다. 책의 외관은 소설이지만 대화, 고백, 평론 등 다양한 형식이 들어있다. 내용 또한 정치, 종교, 육아, 역사, 과학, 예술 등 거의 모든 부문을 망라한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게 책보다는 놀이와 발견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에밀식 교육법은 영국 상류층과 젠틀리 계층 사이에서 유행했다. 에밀에는 루소의 비뚤어진 여성관도 그대로 드러난다. 성인이 된 주인공 에밀의 반려자 소피는 오직 에밀을 기쁘게 하기 위한 부속품으로만 존재 의의가 있다. 소피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남편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었다. 에밀을 통해 지금까지도 이상적이라 평가받는 교육 플랜을 제시한 루소. 하지만 여인숙 종업원을 만나 낳은 5아이 모두 고아원으로 보냈던 아이러니는 두고두고 루소의 모순을 상징하는 굴레가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톨스토이의 작품과 함께 세계 3대 고백 문학으로 평가받는 고백록. 고백록에서 만나는 루소는 무고한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도둑질하며 은혜와 우정을 배신하는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다양하다. 5명의 자녀를 고아원에 내다버린 비정한 아버지 루소는 고백록에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털어놓았다. 루소는 고백록에서 죄와 허물, 결점 등 자신의 어두운 일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사회의 억압성을 폭로했다. 루소는 한 개인의 죄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 본성은 선량한데 왜곡된 사회와 사회제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 루소의 핵심 사상이다. 일찌감치 사회의 모순과 억압성을 간파한 루소에 대해 이용철 교수는 최초의 현대인이라고 평가한다. 이 교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는 사실상 현대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점 등 이 시기에 제기된 문제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다면서 루소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러한 문제들을 느끼고 성찰했다는 점에서 현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모든 것은 조물주에 의해 선하게 창조됐음에도 인간의 손길만 닿으면 타락하게 된다. 변질되기 이전의 최초 성향의 모든 것을 조화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이다. 자연과 사회제도는 양립돼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을 만들 것인지 시민을 만들 것인지를. 우리는 어린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므로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입할 뿐이다. 훈시하기 좋아하고 학자인 채 하는 우리들은 스스로 터득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것까지도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들은 신앙심을 길러준다고 어린이가 실증나도록 교회에 데리고 간다. 그러나 어린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갈망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훌륭한 교육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부모와 피부를 맞댈 때 느껴지는 사랑이 아이들 정서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꼭 길러주어야 할 유일한 습관은 어떠한 습관에도 물들지 않는 습관이다. 어린이는 복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권위에 복종하는 학생은 지시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에 있다. 어린이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즉시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버릇을 들이는 것이다. 어린이의 스승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조국과 시민이란 말은 없어져야 한다. 나는 학교를 공공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관습에 반대되는 것만 행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도시는 인류를 타락으로 이끄는 심연이다. 농업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정직하고 유익하며 고상한 직업이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는 유일한 책은 자연이다. 인간의 어떤 특수한 교리는 이 땅 위에서 평화가 아닌 총과 칼을 가져와 인류의 죄와 불행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의 불행인 허약함 때문에 사교적으로 된다. 무엇이나 부족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타인과 교제하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존재하기 위해, 또 한 번은 살기 위해. 나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역설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